키워드로 본 2018 대학 입시 세 번째 키워드는 영어 절대평가 도입입니다. 먼저 안현근 선생님께서 영어 절대평가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제 수능 시험이 작년이죠. 작년에 네. 한국사가 절대평가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또 영어가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는데요. 이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네. 상대평가는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서 1등급이면은 100명이 봤다면 4등까지, 그러니까 4%까지 1등급으로 하고 네. 2등급은 11%까지, 그러니까 100명이 시험을 본다면 11등까지 이 등수 개념이죠. 이게 상대평가인데 절대평가는 그런 등수의 개념이 아니고요. 점수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 같으면 예를 들면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1등급, 그 숫자와 관계없이. 네. 그리고 2등급은 80점 이상이면 무조건 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에서는 점수가 중요하고요. 네. 상대평가에서는 등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평가는 그 등수를 올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무한 경쟁을 하는데 절대평가에서는 무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죠.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90점이나 만점이나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한 경쟁을 방지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사랑 예.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한국사 절대평가하고 영어 절대평가니까요. 네. 그래서 이 영어에 대한 절대평가를 한번 작년에 그 수능 점수 한번 대비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영어가 상대평가였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1등급 등수가 원래 4%까지인데 동점자 같은 경우는 그 상위 등급 인정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4.42%가 1등급을 맞았고요. 2등급은 11.3%까지, 그리고 3등급은 23.6%까지 이렇게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영어가 원점수 기준입니다. 편점수가 아니고 네. 원점수 기준으로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1등급이 되는데요. 그걸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네. 작년 수능에 원점수 90점 이상이 몇 퍼센트가 따져보니까 7.8%더라고요. 그다음에 2등급이 80점 이상을 맞은 원점수 80점 이상을 맞은 숫자가 20.5%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그 1등급 숫자와 올해 이제 예상 90점 이상을 맞은 학생들 대입을 해보면 거의 배 이상이 되죠. 네. 작년에는 4.42%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90점 이상의 숫자가 7.8%니까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상위 등급을 맞을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면 대학별로 수능 최저는 어떻게 변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학들도 이게 고민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영어가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수능 최저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뭐 몇 얼마 이상 이렇게 네네네. 했는데 이제 아까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어에 대한 그 뭐랄까요, 변별력. 등급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1등급을 맞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고 2등급을 맞은 숫자가 훨씬 많아지다 보니까 대학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 그래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영어를 하나의 어떤 그 지원 자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몇 등급 이상이 네. 조건을 걸고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에서 수능치를 거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영어를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조금 더 합의 그 비율을, 예를 들어서 작년 같으면 7이었는데 올해는 6이다. 이런 식으로 등급의 합을 더 상승시키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가 이제 영어를 2등급 이상, 네. 그리고 한국사는 3등급 이내 네. 그런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국어, 수학, 그다음에 탐구 여기에서 합 4개 과목 등급 합이 7로 제시를 하고 있죠. 네. 이에 비해서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포함시켰는데요. 네. 영어를 포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등급 합이 6이었는데 네. 올해는 영어를 포함해서 합 5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은 2, 네. 2, 2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2, 2, 1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야, 올해 그 수능 최저가 굉장히 세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영어의 그 상위 등급을 맞는 게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수능 최저가 센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완화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서 아무래도 영어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다른 과목에서 좀 확인을 해보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것 같아요. 임병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고 1등급이 이제 많이 나오게 네. 되다 보니까 수능 최저 기준은 좀 완화된 거다. 그냥 안혜 선생님 말씀이 맞고 대학들은 이제 이걸 보강하려고 이제 수학이나 과학 또는 사회, 탐구에서 이제 어떤 그 실력을 요구하는 이런 네. 경향으로 자꾸 가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학생들도 거기에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 45개 대학이 있는데 네. 이 45개 대학의 선발 학생 인원수가 한 7만 8천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평가로 해서 영어 90점 이상 맞는 학생 수가 네. 7만 언저리에 나와요. 근데 영어 1등급이 안 되면 인서울이 이제 지금 숫자상으로 좀 어려운 네. 이런 이제 통계의 그 묘가 있기도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되면서요. 네. 영어에 대한 어떤 그 반영 비율로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대학들의 정시 모집 반영 비율을 보니까 과거에는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컸죠. 보통 네. 30% 이렇게 해줬는데 올해 2018학년도 입시에서는 영어의 반영 비율을 상당히 줄였더라고요. 네. 그 줄인 대신에 탕구 과목의 반영 비율을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풍선 효과가 이제 탕구 과목으로 좀 넘어오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예비 고3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겨울방학 때 탕구 과목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말자. 네. 아마 내년 입시에서는 정시에서는 탕구 과목이 변수가 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서 탐구 과목이 좀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정재원 선생님, 그 영어 절대평가로 인한 탐구 과목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사실상 그 영어 절대평가는 지금 뭐 메가톤급의 이제 아주 태풍의 변수? 어떤 그런 아주 네. 굉장히 강력한 어떤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네. 높아요. 특히 수시에서 합격을 하지 못하고 정시까지 갈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영어 비중을 낮춘 대학도 있고 네. 또 그대로 가는 대학도 있어요.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또 그대로 뭐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2등급만 되더라도 뭐 점수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반면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감점을 해줘서 네. 사실상 9등급에서도 마이너스 3점밖에 감점이 안 돼서 산술적으로는 국어, 수학, 탐구를 다 맞으면 영어가 9등급이 나와도 서울대를 지원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예상까지 해볼 만큼 지금 네. 감점의 폭이 또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시까지 가게 되면 아마 배치표 만들기도 상당히 어려워질 만큼 이제 복잡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최상의 어떤 대비를 하려면은 탐구 과목에 대한 대비들이 이제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탐구 과목을 고3 때 올라가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늦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매일 수업을 7시간 이상 받고 일정하게 이제 자율학습이라든가 네. 그런 시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네. 그 시간 동안에 하루에 5과목을 공부를 해줘야 되는 고3 입장에서는 정말 한 과목을 1시간씩 공부해도 그만 5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수능 볼 때까지 한 200여일 기간 동안에 탐구 과목을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해가지고 탐구 과목을 잡겠다. 이건 상당히 어불성설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고3 학생들이 시간이 있을 때 충분히 탐구 과목에 대한 개념 공부 충분히 하시고 고3에 올라와서는 어느 정도 개념이 완성된 상태로 올라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정재원 선생님 말씀에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요. 네네네. 이 탐구 과목, 제가 이제 마침 사회과목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탐구 과목에 대한 팁을 좀 드린다면은 네. 우리 학생들이 되게 탐구 과목을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하라고 하니까 선택하는 과목이 되게 2학년 때 배운 과목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걸 손쉽게 택하는데 네. 이건 딜레마에 빠져요. 3학년 올라오게 되면. 왜냐하면 3학년 때 배운 과목과 네. 또 수능 때 그 공부할 과목이 서로 달라지니까 네. 학생들이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이렇게 돼서 공부가 뭐랄까 좀 축약이 안 되고 할 게 더 벌려놓고 많아지는. 공부하는 네. 예, 그런 문제가 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험생들이 권할 때 될 수 있으면은 고3 때 개설된 과목을 택해라. 그러면 학교 공부 겸 수능 그쵸. 공부도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죠. 네. 네. 자, 2017학년도 수능이 불수능이었잖아요.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되는 2018년도에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능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임병욱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인문계 학생이건 뭐 자연계 학생이건 자기가 원하는 과목, 부족한 과목을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여기도 전략이 좀 필요하죠. 네. 인문계열을 이제 교차 지원시키는 대학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가나 어떤 걸 봐도 인문계열에 이제 응모해도 된다. 이런 이제 대학들이 네. 많아지는 게 이제 큰 경향이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 중앙한국외대, 시립대, 숙명, 동국, 홍익, 국민대 등이 이제 수학의 가나를 그냥
교차로 해서 인문계 볼 수 있도록 자연계 학생들이 오히려 기회가 넓어지고 네. 인문계 학생들이 좀 불리해지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하나 문제가 좀 있고요. 인문계 학생들이 이제 영어를 그 강점으로 하는 건데 영어 반영 비율이 아까 안영 선생님 이제 네. 줄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또 인문계 학생들의 이제 딜레마가 됩니다. 그 중에도 이제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의 반영 비율이 아주 이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에 강세가 있고 또 수학은 교차 지원이 들어오면 인문계 학생들은 수능 점수를 보정할 곳이 사탐과 제2외국어 정도가 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제 사탐은 이제 쏠림 현상이 많을 수밖에 없고 8과목 중에서 어느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점수 배정이 달라지니까 정말 지혜롭게 탐구 과목을 잘 골라라. 금방 안영 선생님께서 3학년 때 수업하는 내용을 고르는 게 좋다. 정력이 분산되지 않고 노력이 집중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나 서강대학에는 인문계열인데도 수학에 가중치가 있습니다. 네. 정시에서. 그러니까 서울대학이나 이제 서강대학을 네. 지원할 학생들은 수학의 가중치를 계산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이제 국어 비중이 인문계는 대체로 강하지요. 네. 수학하고 이제 대등하게 많이 반영을 하니까 역시 국어에서 놓치면 인문계 학생들은 어려움에 빠진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말씀 들어보니까 다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네요. 네, 아무래도 영어 이 절대평가는 자연계 학생보다는 인문계열 학생한테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연계 학생들은 2018학년도 수능 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영근 선생님. 예,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연계 학생들의 경우에 가장 큰 변수가 내년에는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가 되니까요. 네. 영어의 풍선 효과로 탐구 쪽으로 특히 네. 과탐에 대한 그 아. 반영 비율이 더 증가할 거고 네. 또 반영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과탐의 비중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 그 자연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탐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더구나 탐구 과목은 두 과목을 보기 때문에 두 과목을 모두 좋은 성적을 유지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이 과탐을 우리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은 특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연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을 좀 어려워하죠. 또 수학가가 좀 어렵죠. 그런데 지금까지 출제된 추세를 보면은 오히려 수학나보다도 수학가가 더 쉽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난이도가 더 이렇게 쉬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연계 학생들 수학가에 대한 부담 갖지 말고 조금 더 노력을 하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의외로 이 수능이 이제 크게 보면 4개 영역이 있는데요. 의외로 3개만 반영하는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네. 서울권 대학에서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 국어가 어려우면은 전략상 수학, 영어, 과탐. 그런데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아마 대부분 대학들이 4개를 이제 반영하는 그런 추세를 많이 보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학생 모두 탐구 과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중위권 학생들은 또 대학별 고사에서 적성고사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안영근 선생님, 예. 2018학년도 적성고사 전형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 한성대와 평택대가 2개 대학이 더 적성고사를 보기로 했죠. 그래서 적성고사 대학이 2개 대학이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모집 인원도 작년에 4,562명이었는데 금년에는 323명 늘어나서 약 4,885명을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적성을 뽑는 인원만 해도 거의 1,000여 명 가량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적성을 뽑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약 13개 네. 대학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의외로 블루오션으로 적성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근데 이 적성 준비는 일부러 하지 말고요. 네. 우리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여름방학 때쯤 한번 본격적으로 적성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또 수시에서 중요한 게 아무래도 학생부 관리잖아요. 예비 고3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학생부 관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임병욱 선생님께서 먼저 조언해 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이제 학년이 올라가기 네. 이제 2달 남은 마지막 2학년들이에요. 방과후 수업들을 하고 있을 텐데 네. 내년부터는 방과후 수업을 하면 그 과목 올해까지는 과목 이름과 시간을 쓰고 이 방과후 시간에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해주겠는데 내년부터는 네. 이제 기록이 없어집니다. 방과후 시간과 과목만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방과후 내용을 좀 많이 확장을 해서 듣고 거기서 배운 내용들을 이제 그 생활기록부에 쓰도록 네. 이런 걸 좀 권해주고 싶습니다. 네네.
방학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추가라도 신청을 해서 네. 많이 좀 전공 적합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의 기록도 2월 말까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활동이 아직 이제 마무리가 안 됐으면 마무리를 더 하고 자율 동아리의 어떤 활동이 그냥 미미하게 끝나는 것을 그렇게 끝내지 말고 네. 마무리를 잘해서 자율 활동의 기록을 좀 학생부에 남겨라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봉사활동의 그 시간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서울의 메이저 대학들은 이제 100시간 이상 정도가 합격생 평균이 나오니까 4시간이 3학년 때까지 한 100시간 나올까 계산 좀 해서 네. 개인 봉사 시간이 그중에 반 정도는 돼야 되니까 방학 때 이것도 좀 채워놓는 게 좋고요. 네. 독서도 이제 교수님들이 면접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공 독서, 교양 독서를 1, 2학년 때 많이 못했는지. 이 독서도 내년부터는 저자명과 책 이름, 책명과 저자만 써요. 그러니까 올까지는 이제 거기다가 이 학생이 어떤 독서 성향을 보인다 이런 기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이런 기회를 마지막으로 활용을 해서 네. 독서를 좀 잘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자기가 상을 받으려고 어떻게 노력을 했고 성적을 올리려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적어서 네. 선생님과 상담할 때 좀 이걸 보여드리면 네가 그때 그래서 그런 상을 받은 거구나. 이런 걸 선생님이 아시죠. 그쵸. 선생님이 뭘 알아야 적어줍니다. 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이때 네. 이제 그 자기의 활동, 이거 포트폴리오하고 말하는데 이런 걸 잘 준비해서 선생님과 상담할 때 좀 알려드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3학년 공부가 중요하죠. 대개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가 들어가는데 3학년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한 번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약점이 있는 과목을 잘 보충을 해서 3학년에 네. 대비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계속 면접을 이제 강조하니까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생활교육배 내용들 인성면접, 네. 전국 면접을 체크해서 중얼중얼 말하는 이런 스토리텔링 연습도 해두는 게 꼭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안영근 선생님께서는 예비 수험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무엇보다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방향을 잡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과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별 고사 논술, 또 적성, 그다음에 수능 이 5갈래의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갈래의 길 중에서 본인이 어느 쪽에 강점이 있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 까매다 하면은 아까 그 우리 임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3학년 1학기까지 그런 비교과 활동 노력을 해야 할 거고요. 스스로 난 종합전형 까매 아니다. 네. 그러면은 수능 준비라든지 논술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나는 논술도 아니다. 그러면 수능 준비만 올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방향을 잘 잡고 이 겨울방학을 보내자. 이걸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번 이제 어떻게 보면 겨울방학이 마지막 방학이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번 방학을 너무 욕심내지 말자. 그러니까 3마리, 4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두 마리 토끼라도 제대로 잡자.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내지 말고 네. 우리 학생들이 내 약점이 있는 과목이 뭔가 내가 수학이 약하다면 수학 하나를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약점 있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번 방학 때 치웠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이번 방학이니까 생활 리듬을 깨뜨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 키워드로 본 2018 대학 입시를 주제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핵심적인 정보를 주셨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병옥 선생님, 안영근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지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2018학년도 입시의 주인공인 된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알찬 겨울방학 보내시고요. 올 한 해도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